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심화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교재 22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수요공급이론입니다. 수요공급이론. 이제 경제론이죠. 경제론. 자, 우리 경제론 배울 건데 부동산학에서 제1편은 뭐였습니까? 총론. 제2편은 경제론입니다. 그럼 경제론은 어떻게 구성되는가 볼까요? 경제론은 두 개의 파트로.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네가 해라. 물어보지 말고 수요공급 이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공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였을까요? 경기변동. 이렇게 두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변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수요공급 이론에서는 다시 몇 개로 나눠지는가요? 첫 번째 수요 배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급 배울 거고. 수요 공급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요? 시장의 균형. 시장의 균형 배우죠. 근데 균형은 변동합니까? 변동하지 않습니까? 변동하죠. 그러니까 균형과 균형의 변동. 균형하고 균형의 변동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균형의 변동.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탄력성. 이렇게 네 개의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할 겁니다. 경제론이 부동산학의 밑바탕이요. 부동산학은 종합응용학이다. 종합응용학이란 말은 여러 학문이 결합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베이스 되는 게 밑바탕이 되는 게 경제학. 그래서 경제학을 가장 먼저 배우는 거예요.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수요 공급입니다. 경제학은 전부 다 수요 공급에서 다 시작해서 수요 공급으로 끝나니까 수요 공급 따로따로 배운 게 아니라 같이 배운다. 같이. 그럼 이제 수요 공급 배우고 나면 시장에서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났다. 그래서 수요자 마음과 공급자 마음이 똑같으면 균형. 이 균형 상태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가 결정되고. 근데 균형은 변동한대요. 왜 균형이 변동합니까? 수요가 변하고 공급이 변하니까. 수요 변화, 공급 변화 배우잖아요. 그래서 수요 변화하고 공급 변하면 균형도 변동한다. 균형의 변동, 그 다음에 이제 탄력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수요부터 배울 건데, 수요 배우고 공급 배우고 따로따로 배우지 않는다. 그러면 수요 공급을 같이 배우겠다. 자, 그러면 이제 수요 배울 건데, 수요에서 뭘 배울 건가? 한번 봅시다. 가장 먼저 뭘 배울까요? 수요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요량 결정요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수요량 결정요인 이 자체가 시험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결정요인.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노트는 수요량 결정요인이 있어 나왔는데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필수서 요약적인 수요량 결정요인 이런 파트 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자, 세 번째가 수요 법칙. 수요 법칙을 그림으로 그려내면 그게 뭐가 돼요? 수요 곡선.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죠. 자, 다섯 번째 뭡니까? 다섯 번째가 여러분과 제가 엄청나게 힘들게 했던 거 서로 같이. 나는 저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은 저를 힘들게 하고. 그게 수요량의 변화. 그 다음에 무슨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이 두 가지 비교하는 거. 지금쯤이면 되겠죠, 이 정도는?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예요? 수요 변화 요인. 수요 변화 요인. 이렇게 6개 배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거, 잘 나온 거, 가장 중요한 거 몇 번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구나. 3번, 4번. 이렇게. 그럼 우리는 5개 중에 찍어야 되니까 6번은 없겠네. 6번이 가장 중요하죠. 수요 변화 요인이 소득, 대체제, 보완제 이런 거 나온 거니까 6번이 1번 타죠. 그 다음에 1번 개념. 개념에서는 유량, 저량.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 구별하는 거. 그러면 2번은 처음부터 안 나오고 3, 4, 2, 3, 4는 중요성이 떨어지죠. 6개 외우는데 6개 중에서 6번, 1번, 5번이 가장 중요. 그래? 근데 여기 이제 필수서 요약적이면 이건 없다는 거, 이거 없어서 5개만 있어. 5개만. 그래서 2번 뺐으니까. 자, 이 내용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럼 개념부터 가죠. 수요의 개념이나 공급의 개념이나 같은 의미니까 이제 공급은 안 써놨지만 같이 공부합니다. 자, 수요의 개념. 수요는 일정 기간 동안에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제한할 영역을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지 구입한 그러면 O 대 X다? X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 말을 이 짧은
지문을 학자들은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다는 소리예요.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그것은 경제학에서는 유효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험에서 수요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유효량 개념입니까? 그러면 네, 그러면 된다고. 근데 유효량하고 반대 개념이 있는데 그게 저량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량 개념. 그럼 수요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저량 개념입니까?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수요는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유효량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럼 저량 개념은 뭔데? 일정 시점에서 측정되는 거. 좀 이따 다시 배우겠죠? 자, 두 번째. 수요는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샀죠. 안 산 것을 학자들은 사전적 개념이다. 이렇게 해요. 사전적 개념이다. 그래서 이걸 사전적 개념이라고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온다.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역시 구입한을 여기다 갖다 주면 O일까 X일까? X 이렇게. 자, 이렇게 구입한, 실제로 구입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제 X가 되는 거야. 이 구입한은 이미 사버린 거. 이것을 사후적 개념 이렇게 불러. 사후적 개념. 근데 아직까지 우리 시험에서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있다. 그럼 어떻게?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오죠. 이 사전적 개념이란 말을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어요. 수요는 구입하고자 하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O. 사전적 개념을 안 쓰고 수요는 의도된 것을 말한다. 의도된 것.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건지 실제로 구입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도된 것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사전적 개념이니 사후적 개념이니 의도된 개념이니 한 번도 안 나왔고 그냥 구입하고자 하느냐 구입한이냐 이거 구별해보라고. 구입한 그러면 틀린 말이고 구입하고자 하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지금 이거 수요의 개념을 제가 해설해내고 있는 겁니다.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거. 유효수요라고 그래요. 유효수요. 수요는 유효수요다. 유효수요가 뭔데? 살 의사, 구입할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이 두 개를 갖는 것을 유효수요라고 하고 이 두 개를 갖췄을 때 그것을 수요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 욕구가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막연히 사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막연히 사고 싶다 개념이 아니고 사고 싶은 마음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한다? 돈도 있어야 한다. 지불 능력. 이 두 가지를 갖춘 것을 무슨 수요라고 한다? 유효수요라고 한다. 이 유효수요만을 뭐라고 한다? 수요라고 한다. 이렇게. 그러면 지불 능력이 뭔데? 지불 능력이 돈이야. 돈. 지불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해요. 구매력. 이 부분이 시험에 출제되면 이렇게 출제하잖아요. 수요란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이어야 된다. OX? O. 그렇게밖에 안 내요. 근데 이제 이하고 구별할 내용이 이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수요는 살 의사는 있지만 지불 능력이 없다. 이거는 수요냐 아니냐 물어본다고. 이거는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이런 것들은 무늬만 수요야. 그래서 이거를 수요가 아닌데 예비적 수요다 이렇게 붙여줘. 예비적 수요다. 예비적 수요 다른 말로 잠재적 수요. 여러분이 지금 예비적 수요 상태에 있는 거야. 중개사 자격증을 얻지만 자격증을 갖고 싶은 마음으로 있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비적 중개사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면 살 의사만 있지 지불 능력이 없다. 이것은 수요냐고 물어보죠. 그럼 수요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지불 능력을 구매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은 이제 얼추 끝난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수요 개념에서 좀 더 깊은 내용을 가보면 아직까지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지금 하는 말은 안 나왔어요. 이렇게 물어본다고. 수요가 되려면 막연히 사고 싶은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지불 능력. 이 지불 능력이 구매력입니다. 구매력이 돈이거든, 돈. 그러면 지불 능력 구매력인데 이 구매력은 수요자의 재산이냐, 수요자의 소득에 한정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 돈도 포함하느냐, 차입금을 포함합니다. 차입금. 내가 지금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내가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돈이 한 푼도 없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는 상태는 지금 지불 능력이 없는 거든. 근데 은행에서 나에게 돈을 10억을 빌려준답니다. 10억을. 그럼 나는 지불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렇게 낼 수 있다고. 아직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을 갖는 유효한 것인데 이때 지불 능력은 수요자의 소득, 수요자의 재산에 한정된다. OX, X, 차입금을 포함시킨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여기까지는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다시요. 수요는 살 의사와 지불 능력이 있는 유효한 것인데 이때 지불 능력은 경제적 능력, 구매력, 즉 돈인데 그때 이 구매력은 수요자의 소득에 한정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에요. 차입금까지를 포함시킨다. 되셨죠? 네,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게 지금 책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우리 책 22쪽 수요의 개념에서 유효수요 파트를 가면 동그라미 2번 구매력은 수요자의 가처분 소득. 뭐 가처분 소득이 중요한 게 아니야. 소득.
플러스 뭐까지 포함한다? 차입금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유효수요에서 지불 능력은 수요자의 소득에 한정된다. 소득에 국한된다. 소득만을 말한다. OX, X, 차입금까지 포함한다. 자, 이게 수요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시험을 내려면 쟁점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입니다. 유효량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사전적 개념이 쟁점이 될 수 있고, 유효수요가 쟁점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쟁점인데, 2번 사전적 개념, 3번 유효수요는 이게 단독 문제를 내지 않는다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사전적 개념을 가지고 단독 문제, 유효수요 가지고 단독 문제 출제하지 않는다. 얘는 지문에 불과하다. 그러면 수요의 개념에서 단독 문제 출제할 수 있는 게 유량과 저량, 이 부분을 단독 문제 출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거.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을 구별하는 것은 이제 별도로 공부하게 되죠. 자, 수요의 개념을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엔 수요량의 개념, 수요자 가격의 개념을 보자고요. 수요량의 개념은 우리 시험에서 곧잘 출제합니다. 근데 수요자 가격은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보자고요. 수요량은 수요하고 똑같아요.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다. 구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수요가 되는 거고,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 뭐가 되고? 수요량이고. 그럼 수요량도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수요량은 구입한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입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그래서 구입한 수량 그러면 틀린 말이라고. 그래서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을 말한다. 그럼 O일까 X일까? X. 실제 구입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그런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이에요. 내가 한 달 소득이 100만 원이다. 그 100만 원 가지고 수박을 10개를 사고 싶다. 그 10개가 최대 수량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수요량은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다. 그러니까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이 이렇게 나와도 되고 최대 수량이 나와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구입한 수량이다. 그러면 X. 그럼 여기서 이제 무슨 지문이 가능하냐면 이렇게 나온다고. 수요량은 샀습니까? 사고자 하는 겁니까? 사고자 하는 거죠. 수요량은 실제 구입량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이 실제 구입량하고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일치한다 그러면 틀린 말이고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이런 지문이 가능합니다. 아니다. 자, 볼까요? 자,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100개. 그러니까 100개를 사고 싶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는 것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90개가 될 수도 있고 120개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요량하고 실제 구입량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일치하면 그러면 틀린 말이 된다. 이렇게. 내가는 100개를 사고 싶었어요. 100개를 사고 싶었는데 엄청나게 비싸니까 실제 구입량 50개밖에 못 살 수 있잖아요. 100개를 사고 싶었는데 120개를 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량과 실제 구입량은 다른 개념이다. 근데 수요량이 나왔으면 그러면 공급량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공급량은 팔았습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겁니까?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인데 역시 최대 수량입니다. 최대 수량. 그러니까 수요량, 공급량 전부 다 최대 수량을 의미한다. 판매한 수량 그러면 X가 되는 거고. 이제 수요자 가격. 이게 땅땅 찍어져야 하는데 빠졌네. 수요자 가격은 아직 한 번도 출제하지 않았어요. 그럼 앞에 수요, 수요량, 수요자 가격 전부 다 수요가 붙어 있죠. 그럼 수요가 붙어 있으면 샀습니까? 안 샀습니까? 안 산 겁니다.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물건을 사고 지불한 금액 이렇게 하면 틀린 말이에요. 수요자가 물건을 살 때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이야. 지불하고자 하는 금액. 그러니까 수요가 들어가면 앞에가 전부 다 사전적 개념이야. 그럼 지불하고자 하는 또는 구입하고자 하는 이렇게 나와야 되지. 자, 그러면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한 단위 지하를 물건 하나 살 때 구입할 때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지불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아직 안 샀으니까. 그러니까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데 근데 그 금액은 최대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 최고 가격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수박 하나 사면서 최대로 2만 원까지 주고 싶다. 그 2만 원을 지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 그게 2만 원이라는 소리예요. 최대로 2만 원까지.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는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인데 최소 금액입니까? 최대 금액입니까? 최대 금액. 이걸 최소 금액이라 낼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공급자 가격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공급자 가격도.
그러니까 수요량이 있으면 공급량이 있을 것이고 수요자 가격이 있으면 공급자 가격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수요량이든 공급이든 수요든 공급이든 아직 팔지 않았다, 사지 않았다, 사전적 개념이라고. 그럼 여기다가 공급자 가격이 써볼까요?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지금 물건을 팔았습니까? 안 팔았습니까? 안 팔았죠. 그럼 공급자 가격은 공급자가 물건을 팔면서 받고자 하는 금액이야. 받고자 하는 금액. 받은 금액이 아니라 받고자 하는 금액. 그럼 받고자 하는 금액 만약에 1,000원이다. 그 1,000원은 공급자 가격이라 하는데 그 공급자 가격 1,000원은 최소 금액이에요. 공급자들은 최소한 1,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최소한 10,000원은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수요랑 수요자 가격 배웠는데 이걸 공급하고 연결시키면 공급량, 공급자 가격 이렇게 같이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패턴이 똑같죠? 자, 요 4번에 수요량과 공급량과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을 지금부터 이제 비교할 거예요. 그럼 수요량, 공급량, 수요량, 공급량은 수요량, 구입하고자 하는 수량, 공급량, 판매하고자 하는 수량, 두 개 다 사전적 개념. 근데 그 수량은 최대 수량. 수요량도 최대 수량, 공급량도 최대 수량. 자, 이번에는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요 수요 공급이 나왔으니까 아직 사지 않았다, 팔지 않았다, 사전적 개념이죠. 그럼 수요자 가격은 수요자가 지불할 여력에 있는 무슨 금액? 최대 금액. 공급자 금액은 공급자가 받고자 하는 무슨 금액? 최소 금액. 여기서 포인트는 수요량, 공급량, 수요자 가격, 공급자 가격 중에서 4개 중에서 최소란 말이 공급자 가격만 최소란다. 최소. 다 최대잖아. 최대. 그런데 공급자 가격은 최소의 의미를 갖는다. 이게 하나의 포인트. 물론 수요자 가격과 공급자 가격은 우리 시험에서 아직 등장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자, 그럼 이제 수요, 공급 기본적인 개념은 끝났습니다. 자, 몇 페이지가 지금 끝났습니까? 네. 22쪽이 아직 끝나지 않고 22쪽 4번까지 끝났어요. 그럼 이 수요의 개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습니까? 수요의 개념에서. 유량, 저량 구별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유량, 저량을 지금부터 구별할 거예요. 유량, 저량에서는 몇 가지 배운다고 했습니까? 2가지 배웁니까?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지. 자, 5번째 유량, 저량 배우는데 이 유량과 저량에서는 우리 시험에서 3가지를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유량과 저량이 나왔다. 그럼 유량과 저량에서는 3가지를 배운다. 첫 번째 유량과 저량의 개념. 두 번째 경제학이 나오는 용어들을 유량과 저량으로 구분해 보시오. 세 번째 사례. 사례는 지문 딱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중요성은 없죠. 이 중에서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자, 그러면 유량, 저량 개념. 유량은 무슨 개념? 일정 기간 개념. 저량은 일정 시점 개념. 그래서 시험 지문에 유량이 나오면 일정 기간이 나오면 유량으로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깊은 내용 필요 없어요. 저량은 일정 시점 뭐야? 저량. 이렇게.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걸 소개한다면 이렇게 나왔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이거 개념 물어본 게 한 4번 정도 물어보는데 실제로 이렇게 냈어요. 유량이란 일정 시점의 개념을 말한다. 뭡니까? X입니까? X? 그렇게 냈잖아요. 저량이란 일정 기간을 말한다. 틀린 말이죠. 이렇게 낸 적이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물어봤죠.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에 측정되는 스탁 개념이다. 이렇게 냈습니다. 그럼 뭡니까? X입니까? X죠. 일정 기간은 유량 개념이다.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개념이야. 그러니까 개념은 유량, 일정 기간, 저량, 일정 시점 그걸로 끝. 그다음에 구분은 이것들이 유량이고 얘들이 저량입니다. 이걸 구별하는 거야. 그게 구분이에요.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 이거 전부 다 외울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나는 이거라도 외우고 싶다. 그럼 외워야지 뭐 이거라도. 그럼 유량에 해당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신규 생산 거리 변동. 이건 외우셔야 된다. 신규라는 개념, 생산이라는 개념, 거리라는 개념, 변동이라는 개념은 그래서 유량이다. 그러면 신규 생산 거리 변동을 낼 때 요 4번째는 낸다. 4번째. 신규주택 공급. 작년에 신규주택 공급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생산은 아파트 생산량 이렇게. 그 다음에 거리는 주택 거리량. 요 거리 들어갔죠. 변동은 가격 변동, 인구 변동 이런 식으로. 그러면 신규 생산 거리 변동은 뭐라? 유량이다. 신규 생산 거리 변동은 뭐예요? 유량이다. 반드시 하셔야지.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수입에 해당되는 거, 지출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수지.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의 수입이 해당되는, 나의 수입에 해당되는 거, 나의 지출에 해당되는 거. 이게 수입과 지출이니까. 저의 수입이 저의 소득이죠. 저의 한 달 동안 월급이죠. 저의 임금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임대사업을 한다면 순영업소득, 순영업소득이 수입이죠. 그럼 순영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럼 무엇도 있습니까? 가능, 청소득, 유효, 총소득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으로 끝나면 전부 다 무슨 개념입니까? 유량.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단기 순이익, 나의 지대 수입, 나의 임대료 수입, 나의 이자 수입 이렇게. 요 지대 뒤에 수입이 생략됐어요. 순이익 이렇게. 임대료 뒤에 수입이 생략됐고 시험은 지대 수입이라 안 나옵니다. 그냥 지대 이렇게 나오죠. 지대를 다른 말로 해볼까요? 요 지대를 다른 말로 해봅시다. 지대를 다른 말로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제 입만 보지 말고 해보시라고. 뭡니까 지대가? 어? 지대가 거시기 합니까? 지대를 뭐라고 낼까? 토지 사용료지 뭐예요? 토지 사용료. 토지 사용료. 그러니까 지대라고 나오면 다 맞추는데 토지 사용료라고 내놓으면 안 배웠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지. 지대가 토지 사용료지 뭐입니까? 토지 사용료. 그러면 이 유량과 저량 구별할 때 토지 사용료가 딱 나왔어.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안 되지. 토지 사용료가 지대지. 토지 사용료가. 그러니까 토지 사용료라고 나올 수 있다. 지대가. 이자 수입 이렇게. 이런 것들이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 수입에 해당되는 것은 이 정도밖에 안 냈어요. 물론 소득은 순영업소득도 있고 가능총소득도 있고 유효총소득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유량에 해당되는 겁니다. 유량. 그 다음에 지출. 1년 동안 한 달 동안은 나의 이자 비용. 그냥 이자만 나와도 이자 수입이든 이자 비용이든 그냥 이자만 나오면 유량이다 저량이다? 유량. 자, 소비, 투자 그랬는데 이 경제학 용어에서 이제 소비라는 말에 정식 명칭은 뒤에 지출이 생략되어 있어요. 소비 지출 그래요. 경제학 책에 보면 소비 지출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은 뒤에 지출을 빼버린다고. 빼버리고 그냥 소비 이렇게 주는 거야. 그냥 소비도 아니고 앞에다가 가계 소비 이렇게 쓴다. 가계 소비. 그럼 가계 소비는 또 뭐지? 그런다고. 가계 소비든 뭐든 간에 소비 나오면 그러면 지출이 해당됩니다.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 투자. 투자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이 뒤에 지출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경제학 책은 투자 지출 이렇게 쓰는 거야. 투자 지출. 그럼 투자는 소비는 나로부터 나가는 개념이잖아요. 들어오는 것 나가는 것은 전부 다 뭐라 하겠습니까? 유량. 그렇죠. 자, 작년에요. 가계 소비를 가지고 출제했어요. 가계 소비. 가계 소비가 주면서 유량이냐 저량이냐 물어봤죠. 그다음에 두 개를 묶으면 수입과 지출을 묶으면 뭐라고요? 수지라고 그래요. 수지. 수지를 한자말인데 우리말은 흐름. 그럼 현금 수지, 현금 흐름. 세전 현금 수지, 세전 현금 흐름. 세후 현금 수지. 수지 나오면 전부 다 뭡니까? 유량. 이렇게. 그럼 유량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부수적인 설명만 남았어요. 수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요 국민 총생산은 생산이죠. 생산. 국민 총생산. 자, 가격 변동, 변동이 나오면 그러면 유량이잖아요. 인구 변동, 변동이 나오면 유량이니까. 그럼 이제 유량이 끝났네. 신규 생산 거래 변동, 그다음에 수입, 지출 두 개 묶어서 수지. 그럼 끝난 거죠. 이렇게. 국민 총생산은 영어로 GNP입니까? GNP 이렇게. GNP를 가지고 주지 않을 거니까 그냥 국민 총생산 줄 거니까 GNP는 국민 총생산이다. 그러면 세 발의 피는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 GNP는 국민 총생산이다. 그럼 세 발의 피는 무엇인가? 그렇게 아무 뜻도 없이 물어봤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구나. 자, 갑시다 이제. 자, 유량 끝났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량 가죠. 일정 시점, 기존, 중고, 재고. 기존, 중고, 재고인데 시험은 요 중고하고 재고가 이제 같은 게 나오는 거야. 기존은 안 나오고. 그러면 1번은 중고, 재고로 나오지 않고 이제 사례를 주는 거죠. 3번처럼 기존 부동산 공급량, 주택 재고량, 중고주택 공급 이런 식으로. 기존은 잘 안 나오니까 요 3번에서 앞에 부분 이게 잘 나온 게 아니죠. 기존은 잘 나오지 않고 중고, 재고가 잘 나온다. 그러면 주택 재고량, 재고, 중고주택 공급, 중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가면 재산,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가격 그다음에 가치 그냥 가치라 나올 수 있고 순자산 가치라 나올 수 있고 선생님 투자 가치는요? 투자 가치도 마찬가지죠. 투자 가치도 가치니까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이죠. 그다음에 인구가 가장 많이 나왔다 그랬어요. 인구가 여기 유량과 저량 구별하는 것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인구요. 인구가 5번인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제 인구는 가장 먼저 이제 인구라고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인구 규모라고 나왔어요. 그다음에 도시 인구라고 나온 적 있어요. 도시 인구. 이렇게. 그다음에 인구 변동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2번 나오고, 요거 2번 나오고, 인구 규모, 도시 인구 규모, 이렇게. 그다음에 인구 변동, 이렇게. 그래서 5번 나왔는데, 요 인구하고 인구 규모하고 도시 인구 규모, 얘는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근데 인구 변동이 그러면 뭡니까? 이거는 유량. 그러니까? 그럼 결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량이라는 놈이 변동을 하면 유량이 된다는 거. 저량이 변동하면 유량이 된다는 거. 인구란 놈은 저량. 인구 변동은 유량. 가격이란 놈은 저량. 계속 이상하다. 논자를 붙여서. 가격은 저량. 가격 변동은 뭐다? 유량. 이렇게. 자, 이제 뭐 국부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국부는 국가의 재산이고 지금 우리 인천의 세대수, 인천의 주택수, 인천의 주택수가 주택 재고량은 똑같아요. 지금 밖에 있는 주택을 부동산학에서는 주택 재고량 이렇게 불러요. 자, 통화량이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작년에 이제 통화량이 출제했죠.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 지금이란 말은 일정 시점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화량은 지금 한국은행 밖에 있는 돈이니까 통화량은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저량. 그 다음에 애환보유고는 지금 한국은행에 있는 달러. 그게 애환보유고. 미상환저당잔금은 은행에서 10억을 빌리고 7억을 갚았다. 아직 3억을 못 갚았다. 그걸 미상환저당잔금. 너 지금 은행에다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이게 미상환저당잔금이라고. 그 미상환저당잔금은 유량이냐 저량이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돼? 저량. 이렇게 하죠. 미상환저당잔금. 자, 여기는 다 끝났고 주택보급률은 현재 우리 인천의 주택보급률은 지금 주택보급률은 몇 퍼센트인가? 뭐 95%다, 102%다 이렇게 주택보급률도 저량에 해당된다. 그러면 유량과 저량을 지금 봤는데 이 저량에서는 이제 이게 잘 나오죠? 가치, 그다음에 인구, 그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것도 잘 나오죠. 여기 있는 것도. 이렇게. 가격은 의외로 잘 안 나오고 자산, 재산, 자산, 부채, 자본 이 정도가 잘 나오죠. 그러니까 저량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중고, 재고, 재산, 자산, 부채, 자본, 가치, 인구 정도.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저량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자, 유량과 저량이 이제 끝났습니다. 유량이. 자, 근데 유량과 저량에서 3가지 배운다고 했는데 지금 2가지밖에 안 배웠잖아요. 그럼 3번째가 뭐였습니까? 사례. 유량과 저량에서는 사례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책 22쪽 왼쪽 사이드 기출집을 한번 볼까요? 기출집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 현재 우리나라에 총 1,500만 채 주택이 존재하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말은 유량을 물어보겠다는 소리입니까? 저량을 물어보겠다는 소리입니까? 저량이죠. 현재 그랬으니까 현재. 그러면 주택 저량을 그냥 물어보겠다는 소리예요? 주택 저량. 저량의 공급량이 있을 것이고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을 것이고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있으면 주택 저량이 뭣도 있을까? 수요량도 있겠죠. 그럼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지금 공급된 주택량. 이게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에요. 그럼 이 사례는 지금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몇 개입니까? 1,500만 채. 1,500만 채. 그럼 이 경우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이 얼마고? 1,500만 채고. 자, 이 중에서 100만 채가 공가로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수요된 것은 얼마입니까? 1,400만 채. 그러니까 이 사례는 주택 저량의 공급량은 1,500만 채고 주택 저량의 수요량은 얼마다? 1,400만 채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례로 처음 유일하게 나왔던 게 이 지문 딱 하나 사례가. 그러니까 유량과 저량은 유량과 저량의 개념, 그다음에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사례 요거. 요게 사례 처음으로 딱 유일하게 한번 나온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사례는 저량을 물어본 게 저량? 그럼 유량도 있겠지. 그럼 유량의 사례를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뭐 쓰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쓰고 싶으면 써야 되지만 자 지난 1년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지난 1년간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나오면 유량입니까 저량입니까? 유량이죠. 유량 이렇게 그러면 지난 1년간 우리 인천에 신규 주택 공급이 10만 호다. 이 중 10만 호 중 10%가 미분양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주면서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얘는 유량 물어보는 겁니까? 저량 물어보는 겁니까? 유량이죠. 자, 유량이란 표현이 두 개 있어요. 지난 1년간 일정 기간, 그 다음에요 신규. 그러니까 유량이죠. 유량. 그럼 이때는 주택 유량의 공급량. 주택 유량의 공급량은 몇 개일까? 얼마? 10만 호. 주택 유량의 수요량도 있겠죠?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얼마일까? 9만 호. 이렇게. 10만 원 중에서 10%가 미분양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사례입니다, 사례. 사례는 이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럼 유량과 저량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유량, 저량이 끝나면 수요의 개념이 이제 끝난 거예요. 수요에서 몇 가지 배우는데? 6가지 배우는데 이제 개념이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개념은 끝났는데, 이제 유량과 저량에서 이거 자산, 자본, 부채가 나왔어요. 자산, 부채, 자본 나왔습니다. 이거 나왔으니까 좀 제가 이제 물어봐야지.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제 공부가 처음 배운 거 아니니까 연상되는 것을 한번 해봐야지.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은 언제나 같이 다닌다는 거. 그럼 얘 이제 지워버리고, 예, 투자론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가자는 소리야. 의미 아시겠습니까? 예. 선생님, 하지 말아라. 지금 이것도 죽겠다. 근데 갑자기 투자론 가면 너무나 머리 아프다. 지난주에 제가 5월 달에는 저하고 공부하는 것은 앞부분은 다 잘하니까 뒷부분 투자론 공부를 하겠는데 하셨습니까? 그런 말 안 들었습니까? 그렇구나. 제가 그랬잖아요. 5월 달에는 부동산 결혼 앞부분 한다. 그럼 지난주에 했던 총론, 오늘 했던 경제론. 물론 경제론이 되다가 안 되다 막 그래요. 좀 된 것 같다가 모의고사 보면 좀 어렵게 나오면 뒤죽박죽 막 이렇게 된다고. 그렇지만 모의고사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라고. 그러니까 이 앞부분은 잘 되니까 여러분들은 수업 들을 때 앞부분 하고 집에 와서는 뭐 해야 한다? 뒷부분. 투자론부터 해야지. 투자론부터. 조금씩. 하루에 날 잡아서 나는 투자론 이번 주 일요일 날 투자론 다 해야 되겠다. 그러지 말아요.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조금씩 매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루에 30분씩 나는 투자론 공부하겠다. 하루에 30분씩. 그럼 처음에 공부할 때 지렛대 효과밖에 안 돼. 30분은. 그다음에 두 번째 30분은 이제 위험하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게 누적되면 투자론 별것도 아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하루 날 잡아서 공부를 하지 마시고 투자론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만약에 5월 달에 제가 말한 것처럼 뒷부분 투자를 안 해버리면 그럼 6월 달에 가도 무슨 말인가 그래요. 그럼 7월 달 가면 이제 그때는 정신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5월 달에 투자를 뭔가 좀 스스로 공부하셔야 돼. 알든 모르든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럼 이제 6월 달에 들어보면 저 말이었구나 이렇게 된다고.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10월 30날 핸드폰을 켜놓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이 꺼져 있어. 이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자, 가봅시다. 유량과 저량 다 끝난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이 나왔어요. 그럼 제가 이런 말 했죠? 부채가 먼저 나온다. 부동산의 결혼은 언제나 남의 돈, 부채가 먼저 나온다. 그 밑에는 뭐가 나온다? 내 돈. 내 돈이 뭡니까? 자본. 이렇게 나온다. 이 두 개를 더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한다? 부채 밑에 자본 두 개 더했습니다. 그럼 뭐다? 자산.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 나왔습니다. 자본 나왔습니다. 이번엔 두 개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이건 뭡니까? 부채 비율. 선생님 나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작년 11월 달부터 왔는데 처음 듣는 것 같다. 이 말은. 그럴 수 있겠죠.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신 분이 있어요. 지금 작년 11월 달부터 수업을. 근데 그분의 눈빛이 안 좋아지네요. 이거 하는 순간 여러 번 했는데 거의 10번 이상 했어요. 이거 10번 이상. 근데 그분의 눈빛은 안 좋아지네.
갑자기 투자론, 아니, 갑자기 경제론 하다가 투자론, 웬 투자론이야, 이렇게.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잖아요. 부채, 그 밑에는 자본, 두 개 다음 뭐다? 자산. 부채, 그 밑에는 자본, 나누면 뭐다? 부채, 비율. 이렇게. 투자론에서 이거 했잖아요. 이거 하면서 이렇게 세 개는 뭘 뜻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이 말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것은 절약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절약입니다. 이렇게. 기억나신가요? 자, 마무리. 부채 나왔습니다. 부채, 그 밑에는 자본. 부채 나왔습니다. 그 밑에는 뭐요? 자본. 두 개 더 하면 자산. 별것 없어, 공부. 여러분들 별것 없어. 거창하게 나 공부해야겠다. 뭔 거창이요, 공부가. 공부는 이게 공부라 그냥. 두 개 더 했습니다. 그러면 자산. 부채 나오고, 그 밑에 자본 나오고, 나눈 것은 부채 비율, 이렇게. 선생님, 자본을 먼저 쓰면 안 됩니까? 안 돼. 자본을 먼저 쓰면 안 되고, 부채부터. 부채, 그 밑에 자본, 더하면 자산. 나누면 부채 비율. 부채, 자본, 자산은 유량이냐, 절량이냐? 절량. 그러면 끝났지. 자, 이제 수요 법칙이라는 거 배워볼까요? 이제 수요에서 총 6가지 배우는데, 그런데 수요의 개념이 다 끝났어. 이제 수요 법칙이라고 나왔네. 책 23쪽에 수요 법칙. 그럼 수요 법칙 가볼까요? 수요 법칙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법칙을 하기 전에 이제 이런 것 좀 나와야지. 3, 4월 과정까지는 이렇게 배웠죠. 3, 4월 과정에서는 수요에서 6가지 배운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이제 개념. 두 번째는 이렇게 있잖아. 아파트를 예를 들고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근데 3, 4월 과정에서 이거 배운 이유는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을 배움으로써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을 공부하기 위해서 배운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 나왔잖아요. 아파트 수요량 결정률을 다른 말로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이라고 한다. 몇 가지? 무수히 많다. 근데 두 개로 나눈다.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유효 요인 나눈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인구가 변하든 소득이 변하든 이자율이 변하든 대체재 보완재 가격이 변하든 간에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됐지요? 지금? 근데 두 개로 나눠서 학자들이 아파트 가격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이름은 뭐라고? 수요량은 변화라고 하고 아파트 가격 유효 요인이 변해서 수요량이 변하면 그때는 뭐라고? 수요 변화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 변화가 다른 말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가는 거야. 자, 아파트 수요량 변화 요인, 수요량 결정 요인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두 개로 나눠보세요. 그럼 1번 타자가 아파트 가격. 이 아파트 가격을 해당자의 가격 그래. 해당자의 가격. 왜? 우리는 아파트를 분석하니까. 인구, 소득, 이자율, 대체재, 보완재 가격, 뭐 그다음에 정부의 규제 정도 무수히 많죠? 이런 것들은 가격 유효 요인이라 한다. 그러면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유효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수요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이름이 다르다. 이름이 어떻게? 아파트 가격이 변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변화하고 아파트 가격 유효 요인이 변하면 그때는 뭐라 한다? 수요 변화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량의 변화.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수요 변화. 자, 아파트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고 단독주택 가격 상승은 아파트 수요량의 변화입니까? 아파트 수요 변화입니까? 수요 변화. 이제 됐죠? 이제는 눈빛이 된 것 같아. 3월달까지는 안 됐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된 것 같아. 그리고 시간이 가장 현명한 거야. 시간이 흘러가니까 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수요량 결정 요인, 수요량 변화 요인 해봤습니다. 그럼 이 논리가 공급에도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 요인, 아파트 공급량 변화 요인 무수히 많다. 근데 두 개로 나눈다. 가격하고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근데 공급량 결정 요인은 인구 소득 등이 나오는 게 아니죠. 인구 소득 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공급량 결정 요인은 생산 요소의 가격. 아파트 공급하려면 생산 요소가 있어야 되나? 그러니까 생산 요소의 가격. 그러니까 공급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이 생산 요소 가격이에요. 그다음에 생산 기술. 생산 기술이 진보했다 이런 말 나오겠죠. 생산 기술. 이런 것들이 아파트 공급량 결정률이 된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 결정요인도 이제 공급량을 바꾸고 공급량 결정요인도 무수히 많은데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다. 어떻게 두 개 나눕니까?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변하든 아파트 가격 이외의 요인이 변하든 아파트 공급량은 변하게 되어 있다. 맞지? 근데 나눈다. 어떻게? 공급량의 변화와 공급 변화로 나눈다. 그런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는 오로지 아파트 가격 변화한 것만. 그럼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아파트가 하락했다. 그럼 아파트 공급량이 변하는데 이름을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를 한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 게 아니죠. 그럼 가격 이외의 요인 변화다. 그럼 아파트 가격 상승 예상은 공급량을 변화시키는데 이름은 공급 변화라고 부른다. 됐습니까? 그러면 생산 요소 가격 변화는 아파트 공급량의 변화다. 공급 변화다. 공급 변화다. 공급 변화는 수요 변화 이렇게. 그럼 수요 변화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 무수히 많다 아니야. 이제 무수히 많다 그만 좀 해. 수요 증가, 수요 감소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럼 공급 변화도 몇 가지일까? 두 가지. 공급 증가, 공급 감소. 됐죠? 자, 이거는 이제 기본 깔고 이제 두 번째 수요에서 두 번째 이제 수요 법칙 배웁니다.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만 보자.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량이 증가한다. 가격과 수요량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가격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다? 임대료.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럼 수요 법칙이 나오면 공급 법칙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겠죠. 그럼 공급 법칙을 써볼게요. 공급 법칙은 무엇과 뭐의 관계입니까? 어떤 재화의 가격과 어떤 재화의 임대료와 부동산에서는 가격과 임대료가 똑같으니까. 임대료와 뭐의 관계? 공급량의 관계. 그럼 가격이 올라가면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자들은 돈 벌어야 되니까 공급량이 증가 감소? 증가.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 이걸 뭐라 한다? 공급 법칙이라 하는데 이거는 비례 반비례? 비례. 이렇게. 의외로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시험에 잘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많이 맞춰. 거의 다 맞춰요. 수요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OX? O? 그렇게 맞춘다고. 그대로 주면.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주면 다 맞추는데 여기서 한두 가지를 빼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요. 그럼 봐요. 공급 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갈 때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주면 거의 다 맞춘다고. 근데 그렇게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가격 변화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가격 변화는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게 뭐예요? 공급 법칙이라고. 그럼 임대료 변화는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뭡니까 있습니까? 오, 보잖아요. 실제로 우리 시험에 이렇게 출제했잖아요. 가격 상승은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OX? 오, 어떻게 영향을 미쳐요? 가격 상승은 수요량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게. 자, 이제 수요법칙, 공급법칙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근데 시험은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라는 말을 안 주죠. 안 주고 예전에 20년 전에 우리 시험은 20년 전이면 우리 시험 10회 때, 12, 3회 때 뭐 이럴 때거든. 그때는 이렇게 줬다고. 수요법칙이란 아주 친절하게. 수요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것을 말한다. 그게 1번 지문. 2번 지문은 공급법칙이란 미쳐버릴 것 같아. 그렇게 됐다고 그렇게. 공급법칙이란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량이 증가하는 걸 말한다. 그렇게 친절하게. 근데 요즘은 수요법칙, 공급법칙 이런 말 안 준다. 그냥 가격이 변하면 공급량에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량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식으로 출제하죠. 자,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수요법칙, 공급법칙 끝났어요. 이 수요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수요곡선. 그럼 공급법칙을 그림으로 나타난 게 공급곡선. 수요곡선, 공급곡선 중에서 공급곡선이 훨씬 더 중요하다. 수요곡선보다는. 수요곡선은 그려내면 일반적으로 우하향하는데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이렇게 하는데요. 뭐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 수요곡선은 뭐 수요곡선의 개념이 나오고 그러는데 뭐 개별 수요곡선과 시장 수요곡선이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개별 수요와 시장 수요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 하시면 돼요. 시장 수요 곡선이 완만하고 탄력적이다. 탄력성 할 때 다시 배울 겁니다. 자, 이것만 좀 하시면 돼요. 탄력성 할 때 좀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무슨 형태를 보인다? 우하향한다. 이 말은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것은 아니라는 소리예요.
우리 탄력성을 배울 때 이렇게 배웠잖아요. 탄력성을 배울 때 수요 곡선이 수평선도 있었고 수직선도 있었고 이렇게. 그럼 모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이렇게요.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개념이에요. 수요에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왜 수요는 마이너스 개념이냐면 가격이 올라가요. 그럼 수요량은 뭐예요? 감소죠. 가격이 올라간 것은 플러스고 올라간 것은 떨어진 것은 마이너스라고. 그러니까 수요는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니까 수요 관련된 것은 전부 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와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도 마이너스 값이니까 절대값 씌우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도 마이너스니까 절대값 씌우고 이 수요 곡선의 기울기에서 절대값 씌운다는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어디서?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에서는 수요 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이렇게 나오잖아요. 수요 곡선은 기울기는 마이너스니까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으로 가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것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갖는다. 그래서 혹시나 시험 지문에 수요 곡선은 음의 기울기를 갖는다.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다. 그럼 옳은 말이에요. 수요는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에요. 공급은요. 전부 다 플러스 값이 된다고. 왜 공급은 플러스 값이냐면 가격이 올라가요. 올라가면 공급량은요. 증가요. 증가. 같이 가는 거야. 올라갈 때 플러스. 여기도 공급량이 증가도 플러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공급량은 감소죠. 떨어졌다 마이너스. 가격이 떨어졌다. 공급량 감소 마이너스. 이렇게. 그러니까 공급은 모두 다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플러스 값. 그래서 머릿속에 공급은 플러스 값이니까 공급 곡선은 플러스 기울기를 갖는다. 정의 기울기를 갖는다.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 다 옳은 말이죠. 이렇게. 물론 이게 쟁점이 돼서 시험에 출제하기는 약간 힘들겠지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덩달아서 볼까요? 덩달아서 지금 말하는 것은 뭐 시험에 직접 관련이 없지만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이제 시험에 나와. 수요함수의 뜻과 공급함수의 뜻을 우리 시험에서는 물어보잖아요. 이게 수요함수가 무슨 말인가, 공급함수가 무슨 말인가. 이거 물어보면 제가 사라져버릴 거야. 자, 그럴 것도 다 걸어버릴 거. 그러니까 수요함수가 주어지고 공급함수가 주어지면 계산 문제거든. 좀 이따 계산 문제도 볼 거예요. 그러면 수요함수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QD 이렇게 해요. QD. 요 QD의 D가 디맨드 수요란 소리예요. 그러면서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200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온다고. 요 마이너스 값이 나온다고. 요게 지금 수요는 마이너스 기울기 이런 뜻이라고 이게. 그럼 공급함수는 QS, S가 이제 공급 서프라이 200 플러스 P 이렇게 나온다고요. 플러스 이렇게. 이게 공급은 플러스 값이라는 소리야. 공급 플러스 값. 그러니까 공급이 플러스 값이라는 소리는 공급 법칙, 가격과 공급량이 비례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공급은 전부 다 이렇게 플러스 값이 나온다고. 수요는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그러니까 공급은 플러스 값이 나오니까 공급에 대해서는 뭐 절대값을 씌운다 이러면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수요에서는 절대값을 씌우죠. 이렇게.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이제 배웠고, 그러면 수요 곡선 우하향한다, 마이너스 기울기 한다, 뭐 시장 수요 곡선, 개별 수요 곡선, 중립성이 있는데 예전에 출제했던 것 중에서 이제 이런 걸 출제했어요. 이게 지금 요약집에서 본문에서 제가 빼버렸는데 나오지 않고 예전에 나왔으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데 왜 우하향하는가 이유를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이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이제 가격 효과 때문이다 그런다고. 뭐 요거까지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로 구성된다 이렇게 해요. 소득 효과 플러스 대체 효과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가 증명을 하진 않을 건데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온 것만 이야기해 볼 건데요.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낸다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 효과 때문이다. 옳을까, X일까? 옳아겠잖아요, 제가. 가격 효과 때문이다. 그러면 가격 효과는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두 개로 구성된다. 그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설명할 수 있다. OX? O. 그렇게 우리 시험에 냈었다고, 이렇게. 자, 봐요. 지금 제가 증명하지 않았잖아요. 증명해봐야 별 의미도 없어요. 뭐 저런 가보다 하신다고, 여러분들. 그럼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 효과 때문이다. OX? O.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OX? O. 이 중에서 대체 효과를 잘 물어봐요. 자, 이게 뭔가 봐봐요.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 이게 수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수요 법칙 때문에 그래요. 수요 법칙 때문에.
뭐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해볼까요?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그럼 수요국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렇게 만들어져. 자, 가격이 어떤 자회가격이 1,000원이었다. 그때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그죠? 이 점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올라갔어. 2,000원으로. 그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이봐요. 수요량이 200개로 증가한다. 그럼 이 점이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그럼 수요국수는 우상향한다고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증가한다 하면 수요국수는 우상향한다고. 근데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거든. 그래서 이걸 그려보면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걸 그려보면 수요국수 우하향한다고 봐요. 가격이 1,000원이었어요. 그때 수요량이 100개였습니다. 이 점이 있었어요. 이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수요량이 감소하죠. 그럼 수요량이 감소하니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해서 이렇게 해서 50개밖에 안 돼요. 이 점하고 이 점이 이렇게 우하향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이 올라갈 때 수요량이 감소하는 수요법칙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내. 안 내고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이게 수요법칙이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고. 근데 이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거. 자, 요걸 지금 가격 효과를 불러요. 왜 수요량이 감소했니?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럼 이걸 분석했더니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가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시험은 대체 효과를 이제 가끔씩 물어봐요. 자, 같이 마무리합니다.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것은 가격 효과 때문이다. OX, O. 근데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를 구성돼요. 수요효과, 대체 효과. 자, 이거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수요량은요? 증가, 감소? 증가. 됐죠? 예? 자, 그럼 대체 효과는? 뭐가 대체 효과냐? 대체 효과만 물어봐요. 대체 효과만. 대체 효과는 대체했다는 소리예요. 이 대체 효과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사과가 있습니다. 여기 배가 있고, 사과 가격 1,000원이었어요. 배도 1,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사과 가격이 이제 올라가. 사과 가격이 2,000원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배 가격은 떨어졌습니까?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데 상대적으로 배 가격이 떨어진 거야. 상대적으로. 맞잖아요. 사과도 1,000원, 배도 1,000원이었어요. 이렇게. 사과도 배도 1,000원이었는데 근데 배 가격은 그대로 있는데 사과 가격만 올라가. 그러면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의 가격, 배의 가격은 안 바뀌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떨어진 거라고. 그럼 이렇게 되면 사과 수요량을 증가시킬까? 배의 수요량을 증가시킬까? 배의 수요량을 증가시키죠. 그러면 사과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사과 수요량은 증가하고 감소를 하고 그 대신에 배의 수요량은 뭐 한다? 증가한다. 사과에서 배로 대체했다.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한다고. 대체 효과? 자, 마무리해 봅시다. 이렇게 된다고? 대체 효과는 그런다고. 시험에서 대체 효과란 이렇게 나와. 대체 효과란 어떤 자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자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말한다. OX? O? 그게 대체 효과. 대체 효과. 자, 그러면 요 사과의 가격이 올라갈 때 사과 수량이 감소한 것은 배의 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다. 배의 수로 대체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사과 가격이 올라가니까 배가 상대적으로 싸졌네. 배를 먹겠다는 소리죠. 그럼 사과 수량이 감소한다.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합니다. 이 대체 효과 때문에 수요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한다는 소리예요.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제가 많이 논리적으로 했지만 여러분 필요 없어요. 논리적으로 필요 없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체 효과가 뭐냐고 물어봐. 그럼 대체 효과가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과하고 배를 예를 들었지만 시험은 사과 배가 안 나오죠. 한 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다른 재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뭐라 한다? 대체 효과라고 한다. 다른 자로 대체했잖아. 다른 자로 대체. 이걸 대체 효과라고 한다. 자, 23쪽 가봅시다. 23쪽에 오른쪽 사이드에 확인이라고 나왔죠? 수요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 1번 가격 효과 때문이다. 가격 효과는 대체 효과하고 무슨 효과? 소득 효과.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밑에 2번 대체 효과 나왔습니다. 대체 효과는 한 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대 가격 변화로, 요 상대 가격 변화가 찾으면 돼. 상대 가격 변화로 해당 재의 수량은 감소하고 사과 수량은 감소하고 다른 재가 뭡니까? 배의 수량이 증가하는 효과는 뭐라 한다? 대체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 이렇게. 자, 이게 대체 효과야. 대체 효과. 요걸 가끔씩 낸다고. 자, 몇 번 냈냐면 이게 4번인가 내요. 요즘은 좀 뜸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대체 효과가 나오면 한 재의 가격이 변할 때 다른 재의 수량이 변하는 거. 그것은 뭐라 한다? 대체 효과라고 한다. 이렇게. 자, 만약에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대체 효과 때문이다. O일까 X일까? O.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이유는 가격 효과 때문이다. O.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 때문이다. 그것도 O. 근데 그것보다는 대체 효과의 개념을 잘 물어보겠다. 대체 효과라는 것은 한 재의 가격 변화할 때, 상대적으로 전에 맺은 다른 재의 수량이 변하는 거. 그것을 대체 효과라는 거예요. 상대 가격 변화, 이런 말 나오면 소득 효과입니까? 대체 효과입니까? 대체 효과. 자, 이제 마무리 이것만 물어보고 이제 쉬었다 할 겁니다. 어떤 재의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재의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소득 효과라고 한다. OX. X. 무슨 효과? 대체 효과라고 한다. 자, 고생하셨고 10분 쉬었다 합니다.